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정말 마음이 벅차네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범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겪었던 일들, 특히 시댁과 남편에게 당했던 부당한 대우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져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눈물겨운 시간을 버텼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믿었던 가족에게 발목을 잡힌 적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이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걸 너무 뼈저리게 겪었어요. 왜 이런 뼈저림을 겪으면서까지 힘들게 버텨야 했는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억울하고 가슴에 한이 맺힌 일이 많지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릴 적부터 제 인생은 참 험난했어요. 부모님은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셨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큰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서 아버지는 거대한 채무를 홀로 떠안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큰아버지를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형제끼리 돕고 사는 게 당연하지 않냐며 큰아버지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큰아버지는 빚을 갚을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듯했고 가족 모임에서도 서로 얼굴을 마주칠 때마다 갈등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큰아버지는 나도 힘들다며 변명으로 일관했고 아버지는 형 때문에 내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셨어요.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급기야는 큰아버지가 아버지의 뺨따구를 치며 책임을 회피하려 들었죠. 할머니도 장남인 큰아버지 편만 주구장창 들더라고요. 그 말에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결국 두 형제는 서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갈등은 단순히 두 형제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족 간의 왕래도 끊겼고 단순한 재정적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관계를 뒤흔들었어요. 그로 인해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 순간 느껴졌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가족을 살리겠다는 의지 하나로 버티셨는데 저도 그런 부모님을 보며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씀하시더군요. 부모님이 일하시는 공장 사장의 아들에게 제가 시집을 가는 조건으로 빚을 해결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고작 19살, 몇 달 뒤면 성인이 되는 나이지만 그래도 저에게 그런 결정을 강요한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요. 부모님도 알고 계셨겠지만 어쩔 수 없었겠죠. 부모님은 이게 제가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너무 무섭고 막막했어요. 남편은 28살이었는데 결혼 전에는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혼 후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하루는 늦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11시 아니면 12시쯤 일어나서야 겨우 침대에서 나왔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아침을 먹었고 먹고 난 그릇은 그대로 식탁에 둔 채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몇 시간이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이 지루해질 때쯤이면 소파에 드러누워 TV를 보거나 자는 데 시간을 때웠습니다. 온종일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은 게임이나 TV뿐이었죠. 저녁이 되면 본격적으로 놀 시간이 시작돼요. 일주일에 7일을 나갈 때도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은 예산일이었고 새벽 2, 3시가 넘어야 귀가하는 일이 많았죠.
그러고 들어오면 그 꼬장을 다 받아줘야 했고 저녁 수발도 여러 방면으로 다 들어줘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일은 안 했냐고요? 시댁이 그래도 공장을 꽤 크게 하니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었죠. 남편이 이런데 시부모는 오죽했겠네요.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하는 하인처럼 여기기 시작했어요. 야, 오늘 저녁엔 삼계탕 해놔라. 네 남편 힘내야 되니까. 예, 어머니, 삼계탕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너 설거지는 왜 이렇게 대충 해? 그릇에 물때가 그대로네. 그러고 보니 네 남편 속옷도 제대로 다려놓은 거 맞아? 네가 하는 일이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못하면 쓰겠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신경만 쓰면 뭐하니? 행동으로 보여야지. 네가 집안일 제대로 못하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겠냐? 그나마 널 데리고 살아주는 것도 감사해야 해.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구박을 들었어요. 설거지, 빨래, 요리, 심부름까지 제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었죠. 심지어 밖에서 하는 일은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니 네가 대신 하라면서 공장까지 출근을 강제로 시켰어요. 출근 시간은 새벽같이 맞춰야 했고 퇴근은 남들보다 훨씬 늦게 끝났어요. 공장에서는 힘든 작업을 맡기는 건 기본이었고 쉬는 시간조차 눈치 보며 겨우 가질 수 있었죠. 공장 관리자들도 시부모를 따라 저를 함부로 대했어요. 일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큰 소리로 호통을 치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퍼붓곤 했죠. 제가 대우를 받으면서도 살았던 건 우리 친정을 살린 대가라고 생각했지만 솔직히 매일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첫 번째 임신을 했을 때는 숨통이 트였어요. 시어머니가 저 임신했다고 특별히 대접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를 위해 보양식을 준비하고 제 의견을 물으며 몸을 편히 쉬게 하라는 말을 시도 때도 없이 하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저도 정말 어머니께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상 몸조리를 잘해야 한다며 뭐 먹고 싶은 게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그냥 집에 있는 걸로 먹으면 된다고 해도 아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얘기해야 건강한 손주가 나온다고 하셨죠. 평상시에는 못 먹는 보쌈에 족발까지 사다 주시더라고요. 임신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유산을 하게 되면서 시댁의 태도는 바로 돌변했습니다. 임신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 넌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애라도 있어야 네가 우리 집에서 존재할 이유가 있지. 지금은 그것도 없잖아. 죄송합니다, 어머니. 잘 품었어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런 걸 핑계라 그래? 아유, 내가 괜히 아들 인생 망친 거 아닌가 모르겠다. 네가 이 집에 와서 도대체 뭘 해냈냐고?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밖에 더 있니? 엄마 말이 맞아. 너는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없이 돈만 축내고 있잖아. 솔직히 애도 못 낳는 주제 네가 뭘 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내가 어디 가서 애 얘기 꺼내지도 못해. 니네 부모는 뭘 가르쳤길래 너같이 무능한 애를 보냈냐? 그 이후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져서 이후로는 임신도 잘 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향해 임신도 못하는 불구년이니까 일이나 제대로 하라며 더욱 심하게 몰아붙였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철저히 감시받았어요. 시장에 장을 보러 가거나 남편 심부름으로 나가도 시어머니는 시간을 재며 체크하셨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별것도 아닌 걸로 저를 잡고 막말을 퍼부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과 대판 싸운 일이 있었는데 그날은 정말 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반항을 했어요. 남편은 어디서 이렇게 반항질이냐며 똑같이 당해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그 말에 질세라 그럼 너도 당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내가 만만해 보이냐고 맞받아쳤죠.
남편은 저를 힘으로 제압하려 했지만 저는 남편의 티셔츠를 물고 늘어졌고 남편의 머리채를 잡으며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고 나자 남편이 먼저 백기를 들면서 그만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이 사실 멸치처럼 깡 말랐고 저는 뼈가 통뼈여서 제가 거의 비슷하게 남편을 제압했거든요. 내가 주먹질을 못해서 안 했는 줄 아냐고 고함을 팍 하고 지르니 남편은 말로 사람 가슴을 후벼 팠는데 제가 임신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까지는 대하지 않았을 거라며 또 그놈의 불구년 소리를 하는 겁니다. 불구년 주제에 우리 집에서 당신의 집구석에 돈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뱉더라고요. 그래요. 아직까지 시댁에서 우리 집에 꼬박꼬박 생활비를 넣어주니 어쩌겠어요. 그 돈을 고마워해야 하는데 저는 맷값이라고 생각하며 대체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싶었네요. 그러다 정말 다행히 저는 다시 또 임신을 했고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기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첫 아이를 잃고 난 뒤 시댁에서 저한테 했던 짓들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이번만큼은 절대로 놓칠 수 없다고 간절히 기도했죠. 두 번째 임신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과 남편도 처음엔 나름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첫 번째 임신 때처럼 온 집안이 들썩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다 사다 주고 힘든 일은 전혀 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잠시나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애 낳을 때까지 공장에 나오지 말라며 태교를 하라며 문화센터에 보내주시길래 너무 기뻤어요. 시댁이 돈은 많은 집이라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줬거든요.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듣고 태교책도 읽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클래식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런 평온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중학생 때부터 집안 사정 때문에 일을 했으니 이런 평온함은 제 인생의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 행복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병원에서 아기가 딸이라는 걸 알게 된 뒤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차갑게 변했거든요. 문화센터는 이제 다니지 마라.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에서 잠자코 쉬어. 그런데 다녀봤자 뭐 대단한 걸 배우겠냐? 어머니, 수업도 얼마 안 남아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다니면 안 될까요? 저도 좋기도 했고 잘 다녔었는데 좀 아까워서. 뭐? 저 좋으라고 괜히 돈 쓰고 시간 쓰냐? 뱃속에 딸년한테 돈 쓸 거 있으면 아껴서 우리 아들 잘 먹이고 잘 내줘하는데 써. 이렇게 대우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야지.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애만 낳아봐라. 아주 예전처럼 정신교육을 시키려니까. 엄마 말이 맞아. 네가 그깟 문화센터를 다닌다고 뭐 대단한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뱃속에 애가 알 거야. 그 시간에 집에서 쉬고 차라리 우리 엄마 돕는 게 더 낫겠다. 솔직히 요즘에 네가 쓰는 돈도 신경 쓰이는데 그런 거라도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뱃속에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안 이후로는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갈 때도 항상 저 혼자 갔어요. 남편이랑 같이 가려고 해도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막으며 네가 알아서 하면 되지. 바쁜 울 아들 왜 데리고 가냐는 식으로 말했죠. 웃기죠? 솔직히 남편이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요. 매일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게임이나 하고 저녁엔 친구들 만나 술 마시는 게 일과 전부인데 그걸 바쁘다고 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암튼 임신했다고 하고 딱 5개월 뒤부터는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죠. 친정 부모님은 뭐 저랑 몇 달에 한 번 얼굴을 볼까 말까 한 상태라 병원에 가는 길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도 늘 혼자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러 갈 때도 저는 혼자 가서 낳았고 남편은 돈만 띡 건네며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나중엔 그게 더 편하고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래도 돈은 쥐어줬으니까요. 하지만 딸을 낳은 뒤에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았어요.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도 잠시였고 곧바로 공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딸아이를 두고 나오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있어 여전히 모진 대우를 받는 건 변함이 없었지만 퇴근해서 보는 우리 딸의 해맑은 미소에 온 몸이 다 녹는 것 같았어요. 제가 시댁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저를 공장에 내보내면 애라도 잘 볼 것이지. 일 끝나고 오면 애가 거의 방치였어요. 아이 돌보는 일도 전부 제 몫이었는데 남편 새끼는 부정도 없는 놈이었죠. 이 사람들에게 딸아이란 그냥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그런 와중에 제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태교할 때 문화센터에서 만난 언니였어요. 그 언니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출산 동기라서인지 더 잘 통했던 것 같아요. 과거 제가 살았던 삶과 언니가 살았던 삶이 서로 비슷했기에 힘든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사실 나도 친정에서 사랑받지 못했잖아. 내가 집안의 돈줄 같은 존재였잖아. 언니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이라도 했지. 나는 부모님이 나 돈 받고 시집 보낸 거잖아. 너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나도 못지않아. 우린 둘 다 비슷한 삶을 살아왔네. 그래서인지 네가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좀 느껴지더라.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누군가랑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고맙다. 저도요. 언니 없었으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언니랑 이야기하면서 정말 위로를 받아요. 우리 그냥 서로 친정언니 동생처럼 챙겨주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가 친정에서 못 받은 거 소라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적어도 외로울 일은 없잖아. 그렇게 해요, 언니. 우리 서로 꼭 잘 챙기면서 살아요. 이제부터는 의지하면서요. 제 삶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 같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핏줄은 아니었지만 언니와 저는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기로 했는데 언니는 제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일한 걸 알고는 가끔씩 먹을 것을 사다 주곤 했어요. 하루는 큰 도시락통에 고기 반찬을 가득 담아와서는 다 제 거라며 저 혼자 다 먹으라고 했어요. 애 낳고 처음 먹는 고기에 눈이 횟가닥 돌아갔던 것 같아요. 공장 뒤편에서 눈치 보면서 먹다가 잔뜩 얹히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언니는 육아 정보도 아낌없이 나눠줬고 아기 먹을 것도 자주 챙겨줬는데 그중에는 직접 만든 이유식부터 아기가 잘 먹을 수 있는 과일 퓨레까지 다양했죠. 그리고 언니의 남편, 그러니까 형부도 참 좋은 분이었는데 남편이 못해주는 일을 가끔 대신해주곤 했죠. 예를 들면 공장에서 제가 일 때문에 챙기지 못했던 아기용품을 직접 사다 주기도 했고 차가 없는 저를 위해 아기 병원에 같이 가주시기도 했어요. 물론 언니도 같이 있었죠. 근데 이놈의 집구석은 조용할 날이 없었던 게 한 번은 형부가 저희 집 근처까지 와서 아기 옷을 한 보따리 들고 전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시어머니가 딱 보신 거예요. 그날 비까지 쏟아졌는데 정말 먼지 날 때까지 타작이 계속되었고 혼이 났어요. 야, 너 대체 어디서 외간 남자랑 집 앞에서 그렇게 대놓고 뭘 주고받고 있는 거야? 너 창피한 줄도 모르냐?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다. 네가 우리 집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는 언니 남편분이 그냥 아기 옷을 주러 오신 거예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외간 남자랑 그렇게 다정하게 서 있는 게 별거 아니라고? 이 집 며느리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졌네. 네가 도대체 어디서 뭘 배웠길래 이렇게 행동하냐? 아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냥 그분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그깟 딸년 옷 몇 벌이 뭐 대수라고 그런 꼴을 하고 다녀. 어디 굴러다니는 거 그냥 입히면 되지.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겠어?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냐고. 넌 좀 혼나야겠다.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만 좀 하세요. 너 그딴 소리 말고 당장 그 남자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해.
한 번 더 걸리면 이 집에서 발도 못 붙일 줄 알고 그 남자도 아주 머리를 빵빵 밀어버릴 거야. 네가 사람들 입에 우리 집 올려놓고 싶어서 환장했지?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좀. 그날 이후로 저는 형부에게 절대로 집 근처에 오지 말아 달라고 신신당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시부모님은 항상 남편에게 입버릇처럼 여자를 잡으려면 골로 가기 전까지 잡아야 된다고 가르치셨어요. 남편은 그런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저를 억누르고 통제하려 했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힘은 남편보다 제가 더 셌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당하고 살았냐 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면 오로지 돈으로 저를 통제하고 틈만 나면 친정에 돈 끊는다고 하니 그거에 이미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새장 문이 열려도 날아갈 수 없을 만큼 깊이 세뇌된 기분이었어요. 그런 와중에도 시부모님은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압박했고 남편과 둘째를 가지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딸아이의 존재만큼은 제게 버틸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러다 딸아이가 7살이 되던 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저 모르게 친자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제 남편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걸 알게 되자 어떻게 됐겠어요?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제가 맞을 짓을 했다 싶겠죠? 딸이 남편 딸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건 저도 여러분께 할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암튼 그날 남편은 제가 봤던 중 가장 살기가 느껴졌어요.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까지 대줬는데 결국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야? 그게 아니야,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예전에 집 앞까지 찾아왔던 그놈이랑 바람난 거였지? 그땐 이 딸년 뭐 챙겨준다고 뻔질나게 들락날락했잖아. 그 꼴만 봐도 딱 그렇잖아. 내가 그랬지? 근본 없는 딸년 데려오면 이 집안 말아먹는다고 했잖아. 네가 우리 집을 이렇게 더럽히다니?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제 말도 좀 들어보세요. 제발 아이한테만큼은 이러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남편과 시부모의 분노는 결국 딸아이에게까지 향했고 남편이 딸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끊어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딸까지 다치겠구나 싶어서 저는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치기로 결심했어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딸을 들쳐업고 전속력으로 도망쳐 맨발로 집을 나섰습니다. 맨발로 집을 나왔다는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날의 긴박함 속에서는 신발을 챙길 여유조차 없었어요. 딸의 울음소리에 귀가 먹먹할 정도였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죠. 바닥에 날카로운 돌에 발이 찢기는 고통도 느낄 새 없이 그저 앞으로 달리기만 했어요. 내 몸 하나 망가져도 좋으니 딸만은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는 절박한 뿐이었어요. 집 밖에 나와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요. 파출소로 가야 하나, 친정으로 가야 하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결국 저를 가장 많이 챙겨줬던 언니가 떠올랐죠. 언니 집이라면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무작정 언니 집으로 향했어요. 딸을 업은 채 헐레벌떡 도착했을 때 언니네 집은 고요했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어요. 딸을 품에 안고 한참을 서성이며 몇 시간째 기다렸는데 멀리서 형부가 혼자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부의 얼굴은 마치 온 세상의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지선아, 큰일 났다. 네 언니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졌어. 의사 말로는 얼마 안 남은 것 같대. 형부,
무슨 말이에요? 언니가요? 아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언니가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번엔 온몸에 퍼져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 언니가 끝까지 너 걱정을 하더라. 그나저나 넌 어떻게 된 거야? 너야말로 꼴이 왜 이래? 너 또 시댁에서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제 상황을 다 이야기했고 형부는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일단은 맨발로 온 저한테 언니 신발을 주었고 저는 먼저 언니의 상황을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두 손을 모으고 언니가 아직 제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언니를 봤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해요. 온몸에 여러 개의 기계가 연결된 언니는 말없이 누워 있었고 창백해진 얼굴과 가느다란 숨소리는 언니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말해주는 듯했죠. 그때 언니의 손을 꼭 잡고 뭐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 흐르는 저를 보던 형부가 조용히 등을 두드리며 병실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형부는 말을 잇기가 어려운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 손에 주소가 적힌 종이를 내밀었어요. 언니가 제게 남긴 게 있다며 이곳에 가면 저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언니의 저한테 남긴 마지막 당부였대요. 그 말에 저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뭔 상황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종이를 내려다보니 형부는 절 꼭 붙잡고 이곳을 찾아가 보라고 신신당부했죠. 그러면서 지갑에는 돈 10만 원을 꺼내 제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눈물로 인사를 드리고 딸을 꼭 아는 채 서울 성북동이라는 낯선 주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안산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서울이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도 낯설고 두려웠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며 성북동으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이곳이 언니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 곳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죠. 성북동에 도착해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높다란 담과 고급스러운 주택가가 쭉 이어진 모습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 같았고 한동안 멍하니 서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진 기분이 들었고 이런 곳은 태어나 처음 보는 풍경이라 더 낯설고 위축되기만 했습니다. 이런 부잣집에서 저와 딸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여기가 아니면 난 이제 우리 딸과 갈 곳이 없다는 막막함 때문에요. 그럼에도 딸의 손을 꼭 잡고 용기를 내어 배를 눌렀는데 아무리 배를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서성이며 기다리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아주머니가 나왔죠. 차림새와 태도로 봐서는 집안의 사용인 같았는데 그 아줌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배를 눌러? 여긴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야. 잡상인들 출입 금지라고. 아니에요. 저희 언니가 이 주소를 주면서 여기 가보라고 했어요. 제 이름은 유한나고 언니의 이름은 최이랑이에요. 알 거라고 하던데. 뭐라고 우물쭈물대는 거야? 그런 사람 몰라. 얼른 여기서 나가. 또 벨 부르면 바로 경찰 부를 거야. 그 말이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멍하게 들려 몇 번이나 주소를 확인했어요. 주소가 맞는데 아줌마는 계속 언니 이름을 모른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설마 언니와 형부가 나를 떼어놓으려고 속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랑 형부를 믿고 찾아왔는데 결국 저는 그 집 대문 앞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 아줌마는 기가 차다는 듯이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가 한여름이어서 다행이었지 한겨울이었다면 그렇게 오래 있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거예요. 해는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점점 더 캄캄해져 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희망인데, 만약 이 집에서 나를 외면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불안이 점점 커졌고, 저녁 8시가 되었죠. 여름 저녁 8시는 아직 완전히 깜깜하지 않을 때라 주변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 시간에 대문 앞에 앉아있는 저와 딸을 발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는 차였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단정하고 품위 있는 인상의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보며 걸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누구신데 이러고 계십니까? 저 최일항이라는 사람이 이 주소를 남기고 꼭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저기요, 최일항이라는 사람을 모르신다고 해도 저 여기서 일 좀 하면 안 돼요? 보니까 집도 엄청 큰 것 같은데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 최저시급 아니 그거의 절반만 받아도 되니까 저 일 좀 시켜주세요. 뭐든지 다 할 테니 저희 좀 걷어주세요. 최일항이라고요? 네, 최일항이요. 그분이 이 주소를 꼭 찾아가 보라고 했거든요. 혹시 아세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은 겁니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정말 이 주소를 줬다고요? 일항이 그게 사실이에요? 일단은 애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얼른 들어오세요. 제 말을 듣던 그 여성분은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휘청하더니 손으로 입을 가리셨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저를 집 안으로 안내하시더라고요. 들어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버텨왔던 마음의 둑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용인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그분에게 회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해졌어요. 언니가 이분과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과 연결될 수 있었던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언니는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불우하게 자랐다고 했는데 이런 분과 연이 닿았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너무 놀라서 빨리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분의 태도가 심상치 않아서 차마 말을 꺼낼 틈이 없었어요. 그분은 갑자기 제 딸을 유심히 보시더니 딸아이가 차고 있는 목걸이에 시선을 고정하셨어요. 그 눈빛은 마치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본 것처럼 놀라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죠. 그러더니 무릎을 꿇고 가까이 다가오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 목걸이는 어디서 난 것이냐고요. 그래서 이랑 언니가 제 딸에게 준 것이라고 대답했죠.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그분은 손으로 입을 가리시더니 눈물을 쏟기 시작하더니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목걸이는 회장님이 본인 딸인 최일항에게 해줬던 목걸이라고요. 그분이 언니의 엄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모든 비밀을 털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고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이야기를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고요. 제 딸이 남편의 딸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 딸도 아니었어요. 이 아이는 이랑 언니의 딸이었습니다. 그럼 제 뱃속에 있었던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요? 언니는 저와 제 출산일이 거의 비슷했거든요. 둘 다 딸이었는데 저는 임신 27주 차에 조산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또 유산을 했다고 말하면 시댁 사람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게 뻔했거든요. 그대로 내쫓길 게 두려워서 임산부배 모형 복대를 차고 시댁 사람들을 속였어요. 어차피 시댁 사람들은 제 출산에 전혀 관심이 없었기에 그걸 숨길 수 있었죠. 근데 이 사실은 언니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언니에게 이 일을 털어놨을 때 언니는 저를 붙잡고 오열하면서 그럼 자신의 딸을 대신 키워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언니가 몸이 너무 안 좋아 병원에 갔는데 증상을 들은 의사가 임산부니까 CT는 못 찍고
일단은 대장암 키트로 검사를 해보자고 했는데 대장암 판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눈물을 꾹 참으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났어요. 자신이 곧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될 거라는 생각이 너무 무섭다며 말끝을 흐렸죠. 언니는 차마 딸을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일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제 손을 꼭 잡고는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출산을 하고 치료를 잘 받으면 좋겠지만 그럴 확률이 너무 적다고요. 언니의 말에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언니 딸을 키우겠다고 약속했어요. 제가 미쳤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딸이 남의 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제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온 아이였으니까요. 그렇게 엄청난 비밀을 안고 살아왔어요. 언니는 딸을 출산한 뒤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너무나도 다행히 호전이 되어가고 있었고 멀리서 우리의 딸을 지켜보며 딸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서 보내준 거였어요. 그럼 아픈 언니 대신 형부가 딸을 키워도 되지 않았냐 하시겠죠? 언니가 형부한테 딸을 키워달라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딸이 형부의 아이가 아니었기도 했고 아픈 본인을 간병하는 형부에게 이런 부탁까지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언니는 끝까지 딸의 친아빠가 누군지 말하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언니는 한때 완치 판정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암이 퍼져서 온몸에 퍼진 상태였고 결국 중환자실에까지 있게 된 거였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회장님에게 하나하나 털어놓았어요. 이야기를 다 들으신 회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니 딸아이를 끌어안고는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참으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지만 흐느낌은 멈추지 않았고 그 모습에 저도 끝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죠. 회장님은 본인 딸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병원 이름을 알려드렸어요. 한동안 멍하니 계시는데 모든 감정이 멈춰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나쁜 기집애라는 말과 함께 저에게 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도 듣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제 딸은 원래 정말 잘 사는 집에서 자랐어요. 저희 부부가 큰 사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무너졌고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졌죠. 그때 제 딸이 큰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갔어요. 그땐 정말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방황하더라고요. 나쁜 길로 빠지기도 했고 그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까지요. 저희 부부가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설득하고 타일렀지만 제 딸은 그럴수록 더 삐뚤어졌어요. 한 번은 저희를 향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고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집이 다시 일어섰지만 저도 딸을 다시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딸이 정말 천하의 나쁜 년처럼 보이더라고요. 자식인데도 말이죠. 저 같은 사람이 애미가 될 자격이 있는지. 근데 그쪽은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키워주고 있으니 내가 그쪽 얼굴을 어떻게 보고 저 손녀딸을 어떻게 볼까요? 저도요. 언니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정작 제 딸은 시댁에서 지켜내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저도 잘한 게 없어요. 그 말을 하시는 회장님의 얼굴에는 후회와 고통이 묻어났어요. 언니가 부모님과 갈등을 겪으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어요. 언니는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조차 집에 오지 않았다는 말까지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언니가 왜 그렇게 과거를 숨기고 살았는지 알겠더라고요. 회장님과 모든 이야기를 끝낸 뒤 저는 딸과 함께 묵을 곳을 안내받고 다음 날 회장님과 함께 중환자실에 있는 언니를 보러 갔어요. 회장님은 한참 동안 언니의 손을 꼭 잡고 흐느끼시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언니는 딱 2달 뒤 세상을 떠났고
저도 언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켰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계속 회장님네 집에서 얹혀 살았고 거취가 정해지면 바로 나가겠다고 했는데 언니 장례가 모두 끝난 뒤 회장님은 저와 딸아이를 따로 부르셔서 제 덕분에 손녀가 살았다고 이제는 본인이 저와 제 딸을 거두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은 본인이 힘을 써서 모두 해결해 줄 거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은 제가 당했던 무자비한 대우와 고통을 철저히 복수하겠다고 하셨고 시댁에서 했던 짓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으로 응징하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제 뒤에 거대한 벽이 생긴 것 같았죠. 사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당했던 온갖 폭언과 완력을 증거로 남겨두고 있었거든요. 사진과 녹음, 전화 녹음까지 꼼꼼히 모아둔 자료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 딸한테도 모질게 했던 것들이 그대로 있었죠. 그것들이 제게 가했던 악행을 증명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언젠가는 쓸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회장님께 이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자 손을 부르르 떨면서 화를 참지 못하시며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냐고 하셨어요. 회장님은 자기 손녀딸한테도 그렇게 했다는 걸 아시고 거기서 더 열이 받으신 것 같았어요. 바로 회사 변호사를 불러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고 제 이혼 소송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은 본인 회사 직원을 시켜 시부모가 운영하는 공장과 접촉하셔서 물건 제조를 맡기겠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시부모는 회장님의 회사인 줄도 모르고 그 제안에 눈이 뒤집힌 듯 바로 계약을 추진하려고 했고 조건을 듣자마자 흥분해서 여기저기 연락을 돌리며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약 확정 날 회장님은 시댁 공장에 일부러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공장에서 시댁 인간들을 만났는데 그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계약 이야기 때문에 신나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것들이 제가 회장님이랑 딱 들어서자마자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는 표정인데 속으로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회장님은 그동안 시댁 인간들한테 본인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여기서 전부 다 드러내셨죠.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과 딸아이 그리고 언니와 관련된 모든 비밀을 하나하나 다하여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더니 나중에는 새파래져서 입도 제대로 떼지 못했어요. 어머나, 아유, 우리 며느리가 그런 속 깊은 생각을 했다니 정말 대단하네. 사람이 진국이야, 진국. 나도 이제야 알았네.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속이 깊은 사람이었어. 그래. 몰라봐서 그렇지. 진짜 괜찮은 사람이지. 회장님, 우리 며느리가 손녀딸 다 키워줬으니까 우리도 좀 잘 봐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악수를 청하는 시어머니의 손을 찰싹 소리가 나게 때리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프잖아요. 당신은 이 정도 맞고도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당신 며느리와 내 손녀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정도로 끝내길 바랍니까? 뭐야, 이게 대체 무슨 대우야?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면서 계약을 진행하라고? 못하겠다고? 좋습니다. 대신 계약을 파기하시면 위약금 2배를 내셔야 하는 거 아시죠? 이 조건은 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거 회장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쩌라고 대체? 말년에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거냐고. 결국 시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받아들였고 회장님은 그들에게 계약을 통해 갑질을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향해 웃으며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이 응어리져 있던 모든 것이 풀리는 것 같았고,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어머니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저한테 했던 상습적인 일들은 징역형 가능성도 있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완전히 패닉에 빠진 것 같았어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면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도망칠 구석이 없어 보였죠. 시어머니는 매일 새벽 회장님 집 앞에서 저를 기다렸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제가 한 번은 창문을 열고 내려다본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손을 비비며 울고 있었어요.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보고도 저는 아무런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어요. 진짜로 감옥에만은 보내지 마라. 나 같은 노인네가 감옥에서 살면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어. 제발 내가 너한테 배상할게.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그동안 제가 몇 번이나 살려달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젠 제가 똑같이 해드릴게요. 이미 법원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제가 감당한 고통을 이제 그쪽이 갚을 차례예요.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줄게. 내가 배상할게. 제발 이러지 말아라. 배상한다고요? 지금 와서 배상 같은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동안 제가 몇 번이나 살려달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제가 얼마나 애원했는지, 얼마나 버텼는지 그때 당신들은 한 번이라도 들어줬나요? 내가 진짜 미안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한 번만 봐줘라. 네가 원하는 게 뭐든 내가 다 들어줄게. 감옥에만은 제발 가지 않게 해줘. 이미 늦었어요. 제 고통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제가 감당한 고통을 이제는 그쪽이 갚을 차례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시어머니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사회적으로도 망신을 당했어요. 재산 일부를 처분해서 저에게 3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했고요. 남편 역시 이혼 소송을 피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제게 말하시길 제가 결혼 후 내내 경제적인 지원과 가사를 모두 책임졌으니 재산 분할에서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의 절반 이상을 저에게 넘겨야 했고 본인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저는 크게 승소했는데 남편 소유의 집과 차량까지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감내했던 고통과 희생이 법정에서 인정받는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묵직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겠지만 법원은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정신적 기여를 했는지 철저히 인정해줬습니다. 그 인간은 마지막까지 법정에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시도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제 손을 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항소는 무의미했죠. 그렇게 받은 재산 분할로 저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되었어요. 사실 회장님께서는 금전적으로도 저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정중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세장 밖으로 꺼내주시고 이혼까지 시켜주시고 전 시댁에 복수까지 해주셨는데 그걸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라고요. 이제 저와 제 딸의 삶은 제가 책임지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 회장님은 제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재산 분할로 어린이 의류 매장을 열었어요. 이 가게는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고 서비스직이 저랑 잘 맞기도 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식을 전하자면 친정에 생활비를 보내는 것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20년 넘게 친정을 위해 종노릇하며 돈을 보냈는데 이제는 제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심이 들었거든요. 언젠가 친정에서 돈을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을 때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친정의 마음을 끊어냈습니다. 제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딸과 함께 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고 싶어요. 회장님은 여전히 전시댁 공장과 계약을 유지하시며 갑질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전시댁은 계약 조건에 묶여 매일매일 죽을 맛이라고 들었어요. 회장님, 아직도 전시댁 사람들이 쩔쩔매요? 당연하지. 아주 충성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날 모셔야 하는 상황이지. 내가 갑질 팍팍 하는데도 충신이야 아주. 그 사람들 꼴 좋네요. 결국 회장님 손바닥 아니네요. 내가 그랬잖아. 네가 받은 상처와 억울함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라고. 그게 내 선물이니까. 웃으면서 살아. 그거면 내 역할은 다 한 거니까. 그리고 회장님은 제게 또 한 번 놀라운 말을 해주셨는데 우리 딸을 상속자로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도 낙담하지 말고 힘내서 살아보라고요. 너무 감사할 뿐이었죠. 저는 그 말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아마 회장님도 제 성격을 아니까 이 말씀을 해주셨겠죠? 저의 이런 마음 덕분인지 의류 매장은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늘어가고 있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공포와 억압 속에서 벗어나 이제는 딸과 함께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딸아이도 점점 밝아지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하더군요. 이제야 제 인생에 조금 빛이 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 삶에 찾아온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우리 딸 덕분에 어둠 속에서 벗어난 것 같아 맨날 딸한테 복덩이라고 매일같이 말하고 있어요. 제게 다시 살 힘을 준 것도 끝까지 버티게 해준 것도 우리 딸 덕분이니까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딸과 함께 밝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려고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공무원이에요. 결혼하고 아직 애는 없는데 당분간은 아이 없이 지낼 것 같네요. 공직에 있다고 하면 다들 대단하다 하시던데 저는 남들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어요. 또래와 달리 대학교에 안 갔거든요. 부모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는 해봤는데 대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자마자 공무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근데 남들 다 가는 대학 생활을 안 한다는 게 마음에 걸리네. 일찌감치 하고 싶은 공무원 준비하는 건 좋다만 차라리 대학교 가보고 결정하는 건 어때? 엄마, 요즘 대학 간판 필요 없잖아. 솔직히 대학교 갈 일이 뭐가 있어? 내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돈 들여서 가야 하나? 그래도 네 또래 애들은 대학 생활도 해보고 전공 수업 들으면서 더 많이 배우잖아. 하다못해 미팅이라도 좀 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런 것도 떼놓치면 못해. 나중에 너 후회할까 봐 그렇지. 우리가 네 대학 등록금 하나 못 대줄 형편도 아니고 네가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라 아까운데. 됐네요. 학교 생활 12년 했으면 됐지. 뭘 또 대학까지 가. 수능 성적이야 좀 아깝지만 이걸로는 스카이 못 가잖아. 일하다가 나중에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그때 방통대 다니거나 하면 되지. 암만 생각해도 난 공무원이 딱일 것 같아.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안정적인 게 좋은데. 네 나이에 벌써 안정적인 거 찾는 걸 보니 우리나라가 망해가긴 하나 보다. 암튼 네 마음대로 해. 네 아버진 네가 알아서 하라더라. 결국 저는 수능 치자마자 한두 달만 푹 쉬고 바로 공무원 준비를 했어요. 머리 굳기 전에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렇게 남들은 대학생활 즐길 때 저는 20 초중반이 될 즈음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지방직으로 시험 친 덕분에 집 근처 시청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돈 벌고 취미생활하며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을 겹지인 통해 소개로 만나게 되었죠. 내가 너한테 딱 어울릴 만한 사람 아는데 한번 만나볼래? 나이는 동갑이야. 나랑 동갑이라고? 근데 나 대학교도 안 가고 바로 공무원 된 거 알아? 요새 결혼할 사이 아니어도 학벌이나 이런 거 많이 따진다던데. 안 그래도 얘기는 했었거든? 대학 안 가고 바로 진로 잡아서 빨리 시험치 합격해 지금 공무원 된 지 꽤 오래됐다고. 근데 오히려 열심히 산 것 같다고 멋있다던데? 네 사진 보고 완전 좋아하더라. 한번 만나봐. 아니다 싶으면 밥 먹고 끝내면 되지. 전 그때까지 연애 경험도 거의 없었고 어쩌다 만난 사람들은 짧게 스쳐가서 연애에 대해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인 말을 들어보니 남편은 대학 가서 군대 다녀온 뒤에 졸업하는 평범한 삶을 살았고 이름 들으면 다 알만한 학교에 다녀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게다가 대기업 다닌다 하니 급 따지는 사람 같으면 피곤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잘 통하고 둘이 잘 맞아 꽤 오래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학벌의 자부심은 대단했지만 저를 깎아내리진 않았거든요. 집안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여러모로 나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되었죠. 근데 지내보니 남편은 보여지는 걸 중시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인 나랑 결혼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제가 좋다는 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남 보기에 공무원이 딱 좋아 보이니 결혼을 결정한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지잡대 나와서 그런지 사람이 좀 별로네. 얘기해보니 대화가 안 통해. 머리에 든 게 없는 것 같아. 뭐? 아니, 사람한테 뭐 그런 말을 해. 지잡대니 머리에 든 게 없니 그런 말은 너무 심하지 않아? 하는 행동 봐봐. 저렇게 무식한 티를 내는데 좋은 말이 나가겠어? 안 그래도 중소기업 다니면서 월급도 변변찮은 게 허세는. 그럼 난? 난 고졸인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월급으로만 따지면 나도 중소기업 수준인데?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저 사람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못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몰상식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나온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아무리 그래도 대학 안 간 내 앞에서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나처럼 진로 일찍 잡아서 대학 안 가는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힘들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중소기업 들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말을 좀 예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잖아. 그러게. 내가 생각이 짧았어. 다음부턴 안 그럴게. 가끔 남편이 사람 비하하는 말을 할 때마다 적당히 넘겼는데 계속 그러니 제가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는 좀 깨갱하고 수그러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에게는 여전히 남자 특유의 허세가 있었고 남한테 신세지거나 얻어먹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회식 자리 가서 얻어먹는 건 너무 좋아하던데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괜히 어깨 쫙 피고 싶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속으로 혀를 찰 때가 많았죠. 사람은 착하고 저한테도 잘하는데 그런 부분이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 남편의 안 좋은 모습은 시어머니 영향을 받은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겪어보니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가부장 꼰대였거든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늦게 낳아 나이가 좀 많은데 보통 성격이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은 나 닮아 공부 잘했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갔잖냐. 너희들 애기 낳으면 우리 아들 닮아야 하는데 공부 못해서 빌빌거리는 인간들 봐라. 저렇게 한심스럽게 살아 뭐 하나 싶지 않니? 너희는 애 낳거든 꼭 열심히 공부시켜서 좋은 학교 보내라. 네, 어머님. 아이 낳으면 잘 키울게요. 시어머니는 매번 남편 자랑이었고 어쩌면 남편이 시어머니 기준에 충족하려고 애써서 좋은 대학 가고 기를 쓰고 대기업 들어갔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가 처음 인사 갔을 때나 상견례 신혼 때 잠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갈수록 꼰대 같은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고 저는 대충 네네 하며 넘겼죠. 말이 안 통하니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기를 죽이려고 그랬던 건지 자꾸 남편이랑 저를 학벌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날 닮아 공부 잘해서 학교도 좋은 데로 갔잖아. 며느리? 아니 며느리야 뭐 학교는 그냥 그래도 공무원이니 잘했지. 그 정도면 머리 좋고 잘하지. 그래도 우리 아들만 하겠어?
우리 아들은 이름 들으면 알만한 데 갔는데 며느리야 그저 그렇지 뭐. 그래도 자기 밥벌이하고 안정적인 직장 가지고 있으니 됐지. 제 면전에 대고는 말을 못하니 꼭 다 들리게 전화하면서 비교하더라고요. 그것도 본인 체면 때문에 제가 고졸이라는 말도 못하더군요. 예, 너도 공부하면 잘할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 졸업장 따는 게 어때? 방통대도 있고 야간 대학은 요즘 없나? 남편이 명문대 다녔는데 부인이 대학도 안 나오면 되나? 어머님, 저 고졸인 거 알고 결혼 허락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직은 제가 뭘 배우고 싶은 게 없어서요. 나중에 배우고 싶은 거 생기면 대학 가는 것도 고려해 볼게요. 그것도 떼놓치면 안 된다. 나이 더 들면 공부에도 머리에 들어가겠어. 대학 다니기 싫으면 고전이라도 배워보든가. 난 알다시피 명문가 양반 집안 아니냐. 명심보감에 수고학, 대학, 논어, 맹자 다 공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누가 난 무시한 적 없다. 너도 다 싫으면 그런 거라도 배워봐라. 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요즘에는 일이 많이 바빠서요. 속으로야 진짜 공부한 건지도 모르겠고 대단한 건지도 모르겠다 했지만 겉으로는 대충 맞춰줬죠. 내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것저것 말 붙여봤자 스트레스만 더 받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자꾸 절 깎아내리기까지 하니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다 좋은데 학벌이 흠이다. 본관도 듣도 보도 못한 곳이던데 제대로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게 참 아쉽네. 직업이야 참 좋지. 공무원 요즘에 아무나 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학벌이 참... 아니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한테 상처예요. 사람들 앞에서 절 깎아내리면 남편 체면도 깎이잖아요. 내가 뭘? 내가 틀린 말 했니? 그러면 네가 좋은 학교 나오든가 하지. 하긴 뭐 여자가 남자보다 좀 못해야 잘 산다더니 너네가 그래서 잘 사나 보다. 반대였으면 너희가 오래 만나고 결혼까지 할 수가 있었겠어. 어머님 암만 그래도 어떻게 그런 구시대적인 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 새아기 말이 맞지. 일찍 공무원 합격해서 건실하게 사는 며느리한테 왜 그래? 우리 아들보다 훨씬 자립적이고 보기 좋구만. 막말로 우리 아들은 맨날 우리가 다 지원해주고 진로도 결정해줬잖아. 며느리는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자기 살 길 찾아 밥벌이 하는구만. 예쁜 며느리 들였으면서 왜 못된 신보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암만 며느리 잘났대도 우리 아들보다 영 못하니 그렇지. 집안 차이도 많이 나고 내가 없는 말 하는 건 아니잖아. 아이고 당신 그렇게 안 봤는데 시어머니 되더니 왜 그렇게 심보를 못 대겠어?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그러다 애들한테 버림받아. 제가 그땐 정말 콱 뭐라고 하려 했는데 시아버지가 나서서 더 뭐라고 해주시니 가만히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입을 대빨 내밀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집안이 어떻고 족보에 학벌에 자꾸 그런 것만 내세우며 제 길을 죽이려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니죠. 몇 번을 그러니 저도 한마디 하며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요즘 세상에 본관이며 족보며 그런 거 누가 따지나요? 솔직히 가난한 양반들이 족보 팔았다던데 알고 보니 조상이 소금장수거나 엿장수일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도 참 너무 옛날 마인드시다. 공부만 많이 하셔서 세상 물정은 모르시나 봐요. 진짜 족보인지 진품 명품에 한번 나가보는 건 어때요? 뭐? 넌 내가 말벗이가 왜 그 모양이냐? 내 조상이 소금장수라고? 어디서 시애미한테 그런 말을 해? 얘가 진짜 가정교육을 똑바로 못 받았나 보네. 어디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 아니, 전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어머님 족보가 어쩌고 한 적 없잖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화낼 일도 아닌데. 진짜 양반이시면 발끈할 일이 없지 않나요? 이게 진짜 너 말 다 했어? 시어머니가 되지도 않게 성질을 내니 옆에서 가만히 듣고만 있던 시고모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귀 따가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옳게는 며느리 들이더니 갑자기 재산 흘리더라. 이 집 며느리 말이 맞네. 집안 그런 거 다 소용없어.
제사도 좀 줄여. 괜히 며느리 잡지 말고. 옛날로 치면 며느리 지금 장원급제에서 궁궐에 출두하는 양반인데 뭘 그렇게 시켜 먹으려고 안달이야? 뭐 맡겨놨어? 왜 그래? 며느리 말 다 맞는데 왜 성질일까? 진짜 올케네 족보 이상한 거 아니야? 시고모님은 평소 시어머니랑 사이가 별로 안 좋기도 했고 바른 말만 하는 분이라 저 대신 마침표를 딱 찍어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통쾌했던지 몰라요. 하지만 고부 갈등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요. 승자 없는 전쟁이잖아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깔보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아유, 난 너만 보면 답답하다. 왜 그렇게 애가 일머리도 나쁘고 손도 느리고 학벌이 안 좋으면 일하는 센스라도 있어야지. 그러면서 맨날 일 있으면 꼭 바쁘다 그러고. 그니까 공무원 대단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 다니는 게 뭐 유세니? 어머님, 진짜 주말 출근에 갑자기 일 생기면 일하러 가야 하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바빠요. 일부러 안 도와드리는 것도 아닌데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일이라도 제대로 도와주면 모를까. 아니면 우리 아들처럼 기왕 일할 거 대기업 다니면서 명함도 당당하게 내밀고 해야지. 발전도 없는 공무원에서 뭐하니? 오래 일해야 겨우 7급 되고 하던데 어느 세월에 우리 아들 수준까지 가려나. 어머니는 항상 제가 남편보다 모자라 보였나 봐요. 저는 시어머니가 막말을 할 때마다 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시다시피 저 20살 초반부터 오래 일해서 직급도 많이 올랐고 월급도 남편 못지 않아요. 노후 생각하면 공무원이 최고잖아요. 암만 대기업 다녀도 50도 안 돼 퇴직하면 그때 뭐 하나요? 닭 튀기나요? 제가 남편 먹여 살려야 할 수도 있을걸요? 다들 공무원 며느리 하면 최고로 치던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넌 항상 말 대답을 하더라. 그냥 어른이 얘기하면 네 하면 되는데 참 왜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건지. 제가 뭔 말을 듣든 계속 반박하니 갈수록 시어머니는 절 마음에 안 들어 했고 항상 제가 실수하거나 뭐 모르는 것 같으면 제게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와서 그런다. 집에서 저런 것도 안 배우고 뭐 했냐며 혼자 궁시렁거리기 일쑤였어요. 일일이 다 상대하자니 피곤하고 처음엔 부모님 얘기는 대놓고 하진 않아서 못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갔죠. 남편도 시어머니 핏줄이라 괜히 얘기했다 상황만 악화될까 싶어 대충 당직이며 이거저거 핑계대며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였어요. 이번에도 많이 바쁘다고? 명절인데 우리 집에 아예 못 가? 어쩔 수 없지. 친정엔 더 못 가고 있잖아. 그나마 시간 내서 시댁엔 한 번씩 가는 건데. 내가 일부러 안 가는 건 아니니까 당신이 말씀 좀 잘해줘. 우리 부모님 많이 기다리시던데. 할 수 없지. 다음엔 같이 가자. 처가에도 내가 혼자 다녀올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남편은 중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줬고 저도 전보다 시어머니를 덜 봐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나 회사에서 잘렸어. 이제 어떡하지? 뭐 잘렸다고? 아니 그 좋은 회사 다니면서 갑자기 왜? 아직 정년도 멀었잖아. 나 앞으로 어떡하지? 어디로 이직하지? 그전에도 잘릴 것 같아서 불안했는데 갑자기 통보받아서 당황스럽네. 아직 40도 안 됐는데 잘렸어? 아니 대기업에서 일해도 되는 거야? 너무하네. 지금 AI도 도입되고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구조조정돼서 잘렸는데 같은 업계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 가도 어정쩡하거든. 갑자기 이렇게 되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퇴직금 갖고 치킨집이라도 차려야 하나? 아니면 고깃집 한번 해볼까? 창업은 아무나 하나? 잘못하면 돈만 잃고 빚만 한가득일걸? 요즘 사무직도 간당간당하긴 한데 이참에 아예 우리 아빠 사업체에서 다시 일해보는 건 어때? 어차피 같은 업계로 못 나갈 거면 차라리 새로운 데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저희 아버지는 평범하게 회사 생활 하시다가 퇴직하고 학원 셔틀버스 기사로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버지 직업으로도 무시한 적이 있었죠. 저랑 사이가 안 좋아지니 아버지까지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늘 결혼할 때부터 불안불안했어. 사돈들 직업도 변변찮지 모은 돈도 그리 많지도 않고 집안 수준부터 차이 나는데 지내보니 참 알만하다. 어머님, 건실하게 잘 사는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는 건 정말 너무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불만 있으시면 제 얘기만 하시지 왜 부모님까지 비하하세요?
그건 진짜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러게, 네가 처신을 잘하면 될 거 아니냐. 네가 대먹지 못하게 구니까 그렇지.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시어머니는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시아버지가 중재해서 넘어갔고 그런 꼴을 보니 결국에는 시댁의 발길을 점점 끊게 된 거예요. 아무튼 아버지가 일하는 학원 원장이 아버지 사촌 형이었거든요. 근데 사촌 형님 몸이 안 좋아지면서 아버지한테 학원을 넘겼어요. 사실 아버지가 머리는 참 좋은데 어릴 때 돈이 없어 고등교육을 못 받으셨어요. 그래도 머리가 비상해 사촌 형님도 그걸 알고 아버지한테 학원을 넘겼고 원장을 따로 두고 아버지가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아버지가 학원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니한테는 굳이 사사건건 얘기를 할 겨를이 없었고 남편만 알고 있었던 상태예요. 지금 아빠도 학원 운영 편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장인 덕 좀 보는 건 어때? 자꾸 여기저기 전전하며 고생하지 말고. 학원 가서 실장이나 강사로라도 일해보면 그것도 좋을 것 같거든. 에이, 어떻게 장인어른한테 잘렸다는 말을 해. 그리고 대기업 다니다 학원으로 이직하면 연봉 확 깎여서 그 다음부터는 이직해도 고만고만한 데만 가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내 커리어는 어쩌고. 그리고 학원 쪽에서는 한 번도 일 안 해봐서 자신 없는데. 아니,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야? 뭐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놀 거야? 일 안 하고 탱자 놀게? 내 월급으로 둘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뭐 언제 논다고 그랬어? 그리고 사실이잖아. 장인어른 덕 보는 것도 좀 그렇고 한번 연봉 낮추면 다시 끌어올리기도 어려운데 괜히 끔 낮은 데 갔다가 나만 손해보면 어떡해. 뭐야, 지금 우리 아빠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끔 낮은 학원 같은 데는 가기 싫다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무시하다니. 내가 그럴 리가 있어?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 대기업 다니다가 낮은 데로 가면 다시 연봉 많이 받기 어렵고 그렇다고 작은 회사에서 내가 받던 연봉 맞춰줄 수도 없고. 그럼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사업이나 뭐 계획은 있는 거야? 어느 직종으로 갈지 생각은 해봤어?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사업은 내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나도 뭐 딱히 생각해둔 곳은 없긴 한데. 그러면서 왜 아빠 학원 무시하고 안 가려고 해? 어차피 자리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할 거고 자리 있어도 당신이 할 만한 거 아니면 못 들어갈 거야. 그냥 물어만 보면 되잖아.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 알아보고. 당신도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아예 생판 모르는 데 갈 바에는 아는 데로 가는 게 낫지 않아? 아빠 성격에 형편되는 대로 최대한 월급 챙겨줄 텐데. 알았어. 내가 한번 여쭤볼게. 나 진짜 장인어른하고 무시한 거 아니야. 내 마음 알지? 남편이 깨갱하는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했어요. 사람이 한번 놀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이 풀어지기 쉽고 조바심에 이상한 데로 빠지기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강하게 밀어붙이며 아빠 학원에서 일하게끔 유도해 봤어요. 둘이 얘기해보고 괜찮으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놔뒀는데 남편이 결국 아빠 학원으로 이직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나 다음 주부터 장인어른 학원으로 출근하기로 했어. 어쨌든 회사 오래 다닌 경력도 있고 사위니까 수습기간 없이 바로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신다는데 대화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아. 처음엔 월급이 조금 적어도 3달 뒤에는 많이 올려주신대. 대신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월급 인상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 그래? 어쨌든 잘 됐다. 월급은 괜찮은 수준이야? 너무 낮으면 지금이라도 하지 마. 나중에 불만 나오는 것보다 지금 무르는 게 나아. 월급 인상되면 그래도 예상보다 많이 받는 거라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일하는 시간도 널널하고 가깝고 시간이 더 많아져서 편할 것 같아. 장인어른 덕분에 나만 열심히 하면 평생 일할 수도 있지 않겠어? 차라리 안정적으로 일하고 널널하게 쉬는 게 나은 것 같아. 잘 됐다. 안 그래도 내심 걱정했는데. 둘이 얘기 잘 돼서 다행이네. 출근하기 전에 푹 쉬어. 여태 일하느라 힘들었잖아. 아예 푹 쉬고 편한 마음으로 출근하면 되겠다. 근데 우리 엄마한텐 말 안 했으면 하는데. 우리 엄마 성격 알지? 나 대기업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잘렸다고 하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 나중에 내가 시간 지나서 알려드릴게. 그래, 굳이 일부러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려. 대기업 다닌다고 동네방네 자랑하시니 시간 좀 지난 다음에 말씀드리면 되겠지. 전 사실 남편이 뭘 그런 걸 숨기나 싶었지만 대기업 다니는 장한 아들로 남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알아서 말하겠지 하고 놔뒀어요. 남편은 아버지 사위인 걸 철저히 숨긴 채 일을 열심히 했어요. 본인도 회사에서 잘린 충격이 컸을 거고 장인어른이 어려울 테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겠죠. 장인어른 사업체라고 허세 없이 성실하게 일한 것 같고 아버지도 대우를 잘해줘서 성실하게 잘 다니더라고요. 그러다 좋은 소식이 있는지 퇴근하고 오는데 얼굴에 꽃이 핀 채로 저를 찾은 적이 있어요. 여보, 나 퇴근했어. 뭐야? 오늘 좋은 일 있었어? 얼굴이 폈네? 나 승진했어. 장인어른이 나 일 잘한다고 팀장으로 승진시켜주셨어. 월급도 당연히 올랐고. 진짜? 잘됐다. 당신이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진짜 대견하네. 우리 아빠 일에서는 냉정한데 일 잘했나 보다. 솔직히 내가 봐도 아빠 진짜 엄청 엄하거든. 근데도 생각보다 빨리 승진한 거 보니 열심히 했나 보네. 장인어른이 나 앞으로 부원장 자리도 줄 수 있다고 하셨어. 내가 열심히만 하면 부원장 자리까지 말고 장인어른 이어서 학원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러게. 같이 나이 들어서까지 열심히 일하면 되겠네. 저는 남편이 너무 좋아해서 적당히 장단 맞춰주고 칭찬해줬어요. 남편은 전 직장에서 잘릴 때 대리급이었고 아버지 학원 갔을 때도 선생님들 관리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아버지가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좋게 봤는지 일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선생님들 관리하는 팀장 자리를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부원장 자리까지 약속되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횡재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남편은 입에 귀에 걸려서 시어머니한테도 전화하더라고요. 엄마, 나 팀장으로 승진했어. 열심히 일하니 이런 날도 오네. 아이 진짜 우리 아들 장하네. 역시 우리 아들이 최고야. 좋은 학교 나와 좋은 직장 들어가더니 이제는 승진까지 했네. 안 그래도 언제 승진하나 궁금했는데 너무 잘 됐다. 앞으로도 승승장구해서 더 높게 올라가야지. 에이, 팀장급만 돼도 얼마나 좋게요. 이것만 해도 충분하죠. 아무튼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저녁에 급히 전화 드렸어요. 그런 소식이면 한밤중에 전화해도 돼. 안 그래도 우리 식구들 곧 모일 것 같은데 그때 승진 파티 한번 할까? 이번에 다들 큰 마음 먹고 모이는 거라 펜션 하나 빌려서 1박 하기로 했거든. 그때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도 좀 더 하자. 꼭 와라. 알겠지? 그럼 좋죠. 그날 필요한 거 얘기하세요. 준비해 갈게요. 남편은 시댁 식구들이 모이는 날 승진 파티를 하기로 했다며 저한테도 그날은 꼭 시간 비워두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가자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죠. 안 그래도 시어머니하고는 트러블이 있어도 시누이들하고는 사이가 좋으니 오랜만에 보고 수다나 떨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 승진 기념 파티기도 하지만 집안 행사니까 이런 자리까지 안 가면 시아버지가 서운해할 것 같았어요. 안 그래도 제가 일 핑계로 시댁에 덜 가니 시아버지가 가끔 먼저 안부 전화를 하셔서 죄송했는데 이날은 꼭 얼굴 비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기에 라면에 과자에 술에 이거저거 많이 사서 시댁에 갔죠. 너도 왔니? 웬일이야? 바쁘신 며느님이 무슨 일로 오셨대? 남편하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시댁에 들어서니 시어머니가 벌써부터 못마땅한 눈치였어요. 속으로 왜 저러나 싶었는데 슬슬 핀잔거리를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맨날 바쁘다 하지 않았냐? 웬일로 굳이 여기까지 왔어? 바쁘면 안 와도 되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행차하셨나? 네가 안 와도 되는 자리인데 우리 아들이 억지로 데려왔나 보네. 이런 자리는 참석해야죠. 형님들도 오랜만에 볼 텐데. 이럴 때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버님도 가끔 안부 물으셔서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얼굴 비추고 뒤에서 챙겨드리려고 왔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잘 왔다. 네 시애미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온 것만 해도 어디냐. 바쁠 텐데 시간 내준 것만 해도 너무 고맙지. 저는 좋게 넘어가려 했고 시아버지도 잘 왔다 하는데 시어머니만 나를 세웠어요.
넌 바쁠 땐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놀러 간다니 오니? 하여튼 공부 못하는 것들은 지 할도리는 안 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지. 누가 고졸 아니랄까봐 하는 짓이 딱 못 배운 티가 나요. 네? 어머님, 오늘 왜 그러세요? 저도 남편 승진 축하해 주려고 온 건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가족끼리 모이는 좋은 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도 오늘 나름대로 큰 마음 먹고 참석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황스럽고 기분도 좋지가 않네요. 내가 뭐 네 기분 생각하면서 말해야 되냐? 내가 그런 것까지 눈치 봐야 돼? 귀하신 며느님 바쁘시대서 필요해도 못 부르고 가만히 있었구만. 고졸이라 못 배웠으면 사람 도리라도 잘하든가 집 편한 대로만 살려 하네. 집구석에나 처박혀 있지 뭐하러 나왔냐? 하기엔 바깥 사돈이 운전이나 하니 자식 교육이 잘 됐을 리가 없지. 대놓고 부모님 얘기를 하고 흉을 보니 저도 뚜껑 열리더라고요. 막말도 적당히 해야지. 어디 사람 면전에 대고 부모님 욕을 하나요?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바로잡았는데 그날따라 시어머니 태도가 너무 심해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시아버지도 저 사람 왜 저러냐고 한마디 하시려는데 제가 먼저 따졌어요. 어머님,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저한테 안 좋은 감정 갖고 있으면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고졸인 거 뻔히 알고 결혼 승낙하셨으면서 지금 결혼한 지 몇 년째예요? 근데 왜 아직도 고졸이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대놓고 화내니까 시어머니는 역시 하는 표정으로 눈에 불을 켜더라고요. 저로서는 도대체 뭐가 저렇게 마음에 안 드나 싶어 황당했죠. 이거 봐라. 못 배워먹은 게 어른한테 눈치 켜뜨고 파락파락 대드네. 이래서 집안 안 좋은 것들은 상종을 말아야 하는데 왜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휴 내 팔자야. 남들은 며느리 잘 봐서 덕 보던데 난 이게 뭐람. 시어머니가 혼자 혀를 차면서 막말을 계속하니 시아버지도 좋은 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막말을 일삼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좋은 날이니까 내가 답답해서 하는 소리 아니요. 오늘 사위들도 올 텐데 제가 행실 똑바로 못하면 내 아들 개망신당할까 겁나서 하는 말이잖아요. 아휴, 며느리 넌 그냥 집에 가라. 맨날 바쁘다 하면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더니 네가 오늘 내 딸들 수발 들 거 아니면 집에나 가. 저는 황당해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엄마 왜 그러세요 하면서 소극적인 태도만 보였고 저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 강하게 나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때는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덕분에 학원 다니고 돈 벌어먹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한마디도 못하는 남편한테 실망했어요. 당신 처신 똑바로 해. 지금 누구 덕에 일하고 승진한 건데 내가 이런 취급 당하는 거 보고만 있어? 암만 본인 엄마여도 그렇지. 경우에 안 맞는 행동하면 그건 바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너무하네. 내가 시댁에서 이런 취급받는 거 알면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당신은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서 혼자 빠져나가려고? 남편은 우물쭈물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 잡는다고 성화였어요. 계속 아무 말 못하고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남편 모습에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시부모 앞에서 남편을 드잡으려 해? 요즘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여자 신분이 높아졌다 어쩌고 하지만 너처럼 경우 없이 행동하는 건 또 처음 본다. 넌 어째 남편 귀한 것도 모르고 함부로 얘기하니? 전 시어머니 말은 그냥 무시하고 남편한테만 이야기했어요. 중간에서 역할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강하게 나갔죠. 내가 얘기할까? 당신이 얘기할래? 나 지금 아빠한테 전화해서 승진 취소하라고 한다? 내 말 한마디면 다 정리되는 거 알지? 승진 취소부터 해고까지 바로 진행될 수도 있어. 아빠 덕에 들어갔으니 잘려도 할 말 없겠지? 제가 강하게 나가니 남편이 깨갱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모질게 얘기해야 자기 역할을 하니 답답했지만 그만큼 시어머니한테 눌려 살았던 세월이 기니까 그런 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전에 회사 잘려서 장인어른 학원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 일한 지는 좀 됐는데 내가 일 잘한다고 팀장으로 승진시켜준 거야.
더 잘하면 부원장 자리도 주신대. 남편이 사실관계를 실토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질리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학원 운전이나 한다고 무시하셨죠? 그거 아버지 사촌 형이 운영하던 학원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워낙 머리도 좋고 사람 관리 잘하니 그분이 몸이 아프셔서 아버지한테 학원 대표직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원장 두고 운영 총괄하고 계시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운전기사라고 무시하고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예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뭐 어때서요? 직업 갖고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계속 무슨 소리냐며 황당한 표정이었고 남편은 사실이라고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엄마, 내가 전 회사는 구조조정으로 잘렸는데 장인어른 덕분에 이직한 거야. 거기서 쭉 일하고 팀장 된 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월급도 괜찮고 일하는 시간도 널널해서 오히려 더 좋아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암만 얘기해도 믿지 못했어요. 뭐? 사돈이라는 데는 회사도 아니고 학원 나부랭이 아니냐. 그런데 그 회사라고 들어가 일을 해? 너 정도면 충분히 대기업 다시 들어갔을 텐데 왜 그랬어? 아니면 공기업이라도 시험 치든가. 똑똑한 네가 그런 데서 일할 사람이야. 그러면 진작에 나한테 얘기를 하지 너희끼리 결정하는 게 어딨어.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저희끼리 결정하는 게 당연하죠. 남편이 3살짜리 어린애도 아니고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막말로 어머님이 대기업에 연줄될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학원보다 더 나은 데 아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그러세요? 사실이 그렇지 않냐. 대기업하고 비교하면 수준이 얼마나 낮아. 그리고 중요한 건 어른하고 상의를 해야지 너희들끼리 생각하니 이 모양이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제가 따져도 여전히 뭐가 잘못인지도 몰랐고 정신 못 차린 채 막말만 했어요. 엄마, 아니야. 장인어른 사업체 튼튼하고 오래 다닐 수 있어. 처형은 군인이라 사업 관심도 없고 잘하면 내가 학원 이어받아 할 수 있어. 너무 그러지 마.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들어간데 왜 자꾸 그래. 야, 이거사. 그런 곳 가서 뭐해. 대기업 상무 정도는 해봐야지. 남자가 어쩜 그렇게 포부가 없어. 뭐라도 해봐야겠다. 마음 딱 먹고 대기업으로 이직하던가 해야지. 아휴, 너희는 왜 그렇게 답답하게 구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누가 하고 싶다고 그 자리를 시켜주나요? 대리에서 잘렸는데 상무라뇨. 자기 아들 얘기만 나오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으니 참. 저 시어머니한테 사과하라 했고 시어머니는 내가 왜 사과를 하냐며 배째라는 식이었어요. 역시 그렇게 나올 줄은 알았는데 진짜 얄밉게 내가 왜 하며 소리 지르니 정말 거북스럽더라고요. 저도 참지 못하고 당장 친정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빠, 지금 당장 황서방 승진 보류해. 왜 그런지는 황서방한테 직접 들어. 말 못하면 승진 취소해버리고. 다 이유 있으니까 내 말 꼭 들어줘. 제 말에 남편이 당황하면서 옆에서 전화 바로 받더니 나중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끊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내 앞길 좀 막지 마세요. 여태 시키는 대로 해왔고 잘 따라줬으면 됐지. 왜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 그렇게 키웠든? 시어머니는 남편 태도에 충격받고 난리쳤고 결국 저는 이 기분으로 어디 놀러 가겠나, 앞으로 시댁에 어떻게 오겠나 싶어 대놓고 얘기했어요. 진짜 도저히 못 참겠네요. 제가 이 기분으로 파티고 나발이고 어딜 가겠나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 보기도 거북스럽네요. 앞으로 시댁 절대 안 올 거고 아버님은 따로 가끔 안부 인사드리고 식사 대접할게요. 이런 취급받는데 제가 어떻게 시댁에 오겠어요? 남편하고 헤어지는 것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저는 바로 집에 갔어요. 차는 제가 끌고 와버렸고 먹을 거 산 것도 그대로 싣고 와서 집에 놔뒀죠. 뭐가 좋다고 그렇게 바리바리 사들고 갔던지. 그래도 할 말은 다 해서 속은 시원했어요. 그날 어찌저찌 갔는지 시부모님이랑 남편, 시누이들은 모여서 놀다 왔다는데 남편 말로는 아주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해요. 시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자기들끼리 애 데리고 대충 놀다 헤어졌대요. 왔어? 하루 잘 보내고 왔어? 아직도 날 세워서 얘기하네. 당신 그렇게 가고 나서 우리끼리 안 갈 수도 없고 그냥 갔다 왔지 뭐.
누나들도 이상한 건 눈치챘는데 애들이 있으니 정신 팔려서 묻진 않더라고. 당신 많이 찾던데 내가 대충 일 있고 몸도 안 좋다고 둘러댔어. 안 그래도 형님들 나한테 왜 안 왔냐고 전화하셨더라. 급한 일 생겼다 다음에 밥 먹자 하고 넘어갔지 뭐. 내가 형님들한테는 아무 말 안 했는데 여기서 당신 처신 똑바로 못하면 나 진짜 이혼할 수도 있어. 잘 생각해. 여태 당신이 중간 역할만 잘했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야. 늦기 전에 잘해.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알았어. 내가 중간에서 장인어른한테 다 설명드리고 용서해달라고 빌게. 남편은 다음날 출근해서 아버지한테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들어보니 너무 다 밝히면 안 될 것 같아 적당히 둘러댄 것 같았죠. 하긴 암만 중간에서 다 이야기한다고 해도 잘못하면 집안끼리 싸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얘기하고 자기가 처신 잘못한 거라고 싹싹 빌었나 봐요. 아버지는 오전부터 저한테 곧장 전화하시더니 노발대발 하셨어요. 너 여태 그런 취급 받았어? 내가 황서방 괜히 취직시켰다. 아니 요즘 세상에 어디 그런 몰상식한 집안이 있어? 요새는 거꾸로 시어머니가 며느리 모시고 산다던데 그 집안은 왜 그 모양이냐? 서로 존중하고 살 줄 알아야지. 아휴, 넌 그걸 참고만 있었어. 아무리 어른이라도 그런 건 어른 취급도 하지 말아야지. 아빠, 아침부터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도 일하러 나왔는데 그렇게 화내면 어떡해요.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일해야죠. 그리고 황서방은 저한테 잘해줬고 제가 알아서 일 바쁘다고 적당히 둘러대며 시댁 안 갔으니 걱정 마세요. 앞으론 시댁 아예 안 갈 거예요. 아버님은 나한테 잘해주시니 아버님은 미워하지 마시고요. 아버님하고는 따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럴 거예요. 바깥 사돈이라도 잘 해주시면 다행이다만 안 사돈 안 그래도 인상이 고집스럽고 보통 성질머리는 아닌 것 같던데 네가 그간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황서방이 제 역할 못하면 당장 얘기해. 그 집 부모가 너한테 그랬으니 나도 학원에서 빡세게 굴릴 거니까. 사위라고 나중에 학원 물려줄까 싶었더니 중간에서 남편 노릇 아들 노릇도 못하는 게 무슨 학원 운영이야. 에휴. 아무튼 내가 중간에서 잘하고 있고 걱정할 일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나도 아빠 닮아 가만히 있는 성격 아니니까. 남편은 내심 아버지 학원 물려받을 욕심이 있었는지 납작 엎드렸고 저한테 더 잘해주며 눈치를 보더라고요. 만약 학원이라는 게 안 걸려 있었다면 남편이 어떻게 나왔을까 싶지만 그래도 본성이 착하고 저한테 잘해줬던 건 거짓말은 아니었으니 한번 두고 보기로 했어요. 여보, 나 앞으로 시댁 절대 안 갈 거니까 그리 알아. 나한테 며느리 돌이 우리 엄마 이런 소리 하기만 해. 애도 없겠다. 바로 이혼할 거고 아빠 학원에서도 잘릴 줄 알아? 나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싫은데 그날 시댁 가서 너무 충격받았거든. 사람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제가 으름장을 놓으니 남편은 더 쭈글쭈글해지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내가 여태 눈치 없이 굴었지? 미안해. 앞으로는 진짜 잘할 거니까 믿어줘. 그 나이에 다른 데 들어가기 쉬운 줄 알아? 대기업은 발도 못 붙일 거야. 그러니 아빠 심기 거스르지 말고 일 열심히 배워. 제가 은근히 찍어 누르니 남편도 할 말은 없었는지 알겠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한테서 몇 번 전화 왔는데 전 할 말 없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죠. 이제 와서 뭘 전화를 하는 건지. 그러다 시어머니가 신우이 번호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예,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아들 말 들어보니 회사 잘려도 벌어먹고 살게 해주고 가장 노릇하게 해준 게 며느리였는데 내가 그걸 너무 몰랐던 것 같네. 우리 딸들이 왜 공무원 며느리 무시하냐, 못 배워먹었으면 그거 합격했을 줄 아냐고 뭐라 하던데 그 말이 맞더라. 내가 너한테 너무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하다. 속으로 남편이 잘릴까 시어머니한테 강하게 나갔구나 싶었지만 모른 척 했어요. 어머님, 저도 집에선 귀한 딸이에요. 고졸이네 어쩌네 무시하는 거 정말 서운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런 차별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욕먹어요. 머리에 문자만 가득하면 뭐하나요? 앞으로 시댁에는 남편만 갈 거예요. 아직은 불편해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은 뒤 시어머니는 완전히 차단하고 편히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보고 식사하며 잘 지내고 있죠.
남편이 지 엄마 편 들었으면 바로 헤어졌을 텐데 그래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시댁 가잔 일 일절 없어 지켜보고 있어요. 요즘에 대학 없어진다 어쩌고 하는데 아직도 학벌로 사람 급 나누는 시어머니 꼴이 참 웃긴 것 같네요. 그래도 한 번 터뜨리고 다시 안 보게 됐으니 잘 된 것 같아요.